권영해 장관이십니다. 권영해 장관님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25대 국방부 차관, 제30대 국방부 장관을 지내셨고 제7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1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권영해 장관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호기를 맞을 때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어제도 대구에서 강의를 하시고 밤늦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아마 오시면서 중간에 금강휴게소에서 10시쯤 원고를 보내줄 정도로 아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그 강의도 하고 계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것까지 담아서 우리에게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방문은 사실은 일찍이 김일주 원장님하고는 잘 아는 처지고,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평소에도 존경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장소에 또 여기에 이 교육원에 온 것은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벌써 횟수로 3년가 된 것 같은데 2년이 넘었어요. 그때 송대성 장군이 여기에서 이제 강연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후배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이제 강연할 때 나도 한번 같이 겸해서 방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김일주 원장님하고 오랜 시간 여러 대화도 나눴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이 많은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낫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것이 좀 많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부여된 시간을 보낼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이 6.25가 발발된 지 이런 내돌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런 내돌이 되면 우리가 6.25에 대한 것을 우리 세대들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6.25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삼스럽게 금년에 우리가 6.25 때 익히 알고 있는 것보다는 숨겨진 얘기, 또 숨겨진 얘기에서 숨겨진 영웅들, 이런 얘기들을 제축하기 위해서 제목을 정해서 여기 와서도 그런 대화를 나눌까 했는데, 갑작스럽게 계엄이라고 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그냥 나라가 과연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여러 곳에 가면 자꾸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꿨고, 여러분들하고 가능하면 많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최소로 줄였는데, 뭐 그래도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것에서 연관된 얘기들이 쭉 도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이제 그 학문의 교육도 있지만 정신 교육도 겸해서 하는 그와 같은 교육이 필요한데, 과연 그와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그것도 관에서의 교육은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이 시민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교육원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다. 참 대단히 아쉬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의 말기에 경제개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의 정신과 특히 지도자들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원, 문화원, 지금 저쪽에 그 안양 넘어가는, 황교에서 안양 넘어가는 그때 그게 이제 정신교육원이라고 이제 있었죠. 지금은 그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들어와서 이제 바꿨는데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결국 우리가 경제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의 정신이 황폐화가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달 민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과 자유민주 시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양성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그와 같은 지도자 과정을 거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1982년도에 장군 진급이 된 그 다음에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그게 이제 뭐 육군에서 추천하는 케이스로 해서 준장일 때 거기 지도자 과정에 제가 2기인가 3기로 들어갔던 적이 있고요.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제가 이제 동문회장께 미리 여쭤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제가 모두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뜻을 뭐 그 단체나 그 기관에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토요일을 반납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그 뜻이 이미 여러분들은 지도자의 뜻을 갖고 지도자로 충분히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오신 여러분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저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하면 항상 말을 하죠.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위기에 대한 것을 현상으로서 얘기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취약할 것이냐는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위기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처해져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고 있느냐. 외부적인 이제 요인부터 보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위기는 체제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정말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역할보다는 일본에 항복함으로써 그냥 우리는 금방 우리가 원했던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움직였던 것이 누구냐면 박은영입니다. 박은영이는 원래 충남 예산 사람입니다. 충남 예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릴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하다가 YMCA 등등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니까 나도 그분처럼 좀 돼야 되겠다 해서 YMCA에 다니면서 미국 선교사들에게 이제 자기가 미국 갈 수 있는 추천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 선교사가 한국 사람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그 이제 옆에 이제 한국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박은영이는 말이야 충남 예산에서 그 술집 아들인데 그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 절대로 미국에 우리는 추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좀 가까운 사람이 와서 그 좀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인심이 후하지 않습니까? 그래 뭐 내가 너 안 써주면 너 나하고 원수 될 테니까 하고 이렇게 써주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써주니까 이 사람이 앙심을 먹고 기독교 사람 좋아하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상해로 가버립니다. 상해 가서 거기 가서 할 일이 없는가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해 독립운동하는 임시정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니까 자네는 너무 나이가 어려. 그래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다 하니까 바로 그때 국제공산당의 브락치가 중국의 우리 임시정부 주변에서 얼씬다다가 그 어린 그 박은영이를 잡아서 그때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나중에 독립운동을 국내 가서 하라. 그래서 엄청난 운동 자금을 주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가장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3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는 광주에서 벽돌 공장에서 직공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주변에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쭉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동료들을 우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면은 우선 그때 소작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땅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경영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이걸 가지고서 몰래 해서 전부 다 소작인들에게 전부 공산주의에 소위 말해서 남로당에 입당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지장 아니면은 뭐 도장 등등 해서 받았던 인원이 나중에 스탈린을 설득할 때 남쪽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 체제를 선택하기를 78%가 원하고 있다 하는 데이터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태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1945년 9월 6일 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때 그때 상해에서 먼저 들어온 김구 선생님 보고 당신은 이 새롭게 건국하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시오. 그 다음에 들어온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은 대통령이 되시오. 상해 임시정부에서 한번 대통령을 이제 추대를 한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18년에 국제공산주의가 이제 공산당 선언이 커민테론이 선언이 되지요. 그리고 21년인가에 이 이승만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가지고 공산당에 대한 걸 압니다. 알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태평양 잡지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논문을 쓸 정도에 됐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실체를 알아서 나는 당연히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반쪽짜리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은 그와 같은 공산주의, 지금은 사실은 공산주의도 아니죠. 김일성 독재 체제죠. 이제 그런 나라가 돼서 벌써 이렇게 79년 거의 80년 동안을 이전된 이렇게 체제 하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김일성이가 보니까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서 공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무기화되어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고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와 같은 입장에 도달해 있지 못하니까 서둘러서 휴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핵무기를 갖지만은 이 핵무기만 가지고 안 된다. 운반 수단까지를 가져야 된다 해서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을. 그때부터 6.25 직후부터 김일성이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계속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오는 이것이 제일 큰 이제 그 위협의 존재고 거기에다가 뭐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일성 비밀 교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간첩 잡는 곳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알고 갔는데 지금까지 간첩을 잡은 것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거의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없어서 못 잡냐 안 잡아서 없냐 물었더니 대답을 하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아 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랬다 치고 간첩을 식별할 때 말이야 어떻게 뭘 기준해서 간첩이라고 단정하느냐 그랬더니 간첩들이 난파되는 간첩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으로부터 교시를 받고 온다. 근데 그 교시는 한 번도 문서로 하달된 적이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연할 때마다 행사 때마다 김일성이가 연설할 때 그것을 주고로 해가지고서 하고 자기네들이 난파되기 직전에 김일성이를 만났을 때 그때 질문을 하는데 뭘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뼛속에 아예 적혀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난파되는 간첩들에게 전부 신문을 통해서 뽑아낸 것이 각 분야별로 뽑아낸 것을 가지고 김일성 비밀교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수사관들이 이걸 텍스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걸 가지고서 야 그걸로 한부 내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사실은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우리나라 계엄 사태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문제부터 먼저 걱정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조계는 김일성 장학색이 많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비 건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법조계에서 거의 다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사실은 이제 고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못 가면 판사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변호사로 이제 갑니다. 대충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검사로 갈 때는 아까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검사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1심이 판결이 이상하고 2심 판결이 이상하고 또 이쪽에 가면 이쪽이 이상하고 저쪽에 가면 저쪽이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견해가 다르고 또 하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간첩들에게 법정 투쟁을 하기 위한 교육까지 시킵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경찰이나 그때 당시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는 무조건 그저 해라. 근데 나중에 법정에 가서는 내가 강압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번복을 해라. 그러면 법정에서는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진술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무조건 가가지고서 성폭행 당했다고 그래라. 그리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고문을 못하죠. 고문을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벽에 부딪히고 뭐 상처를 내가 이거 그때 내가 고문할 때 있었다. 그러니까 여사는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을 전부 CCTV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자 이제 그 혐의자들을 할 때는 그 신문실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까지 오히려 지금은 수사관들이 더 힘들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김일성이 아예 교시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럴 정도로 이 김일성 비밀 교시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되고 전 분야에 이렇게 침투가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선거 공작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이 과연 목표가 어디였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은 대충 나오고 있죠. 선관위다. 선관위는 진짜 우리나라의 소위 권력의 사설 중에서 제일 위에 가 있는 것이 선관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선거에 있을 테니까요.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여기에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눈을 의식을 해가지고 아무도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이 선거에 대한 부정 여부는 그 직접 당사자들이 이제 소를 제시하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자기가 이걸 문제 있다고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자기 이제 선거 무효를 이제 시켜놓고 해야 되거든요. 누가 지금 금배지 애써서 달았는데 그거 걸어놓고 투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대통령직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선거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주권의 주인이 각각 유권자인데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하는 처절한 지금 각오입니다. 이것이. 내가 투표한 것이 만약 그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민주주의 대의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2002년도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쭉 조사하고 뭐하고 심지어는 천만 서명 운동까지 해서 제기를 해봤는데 전부가 다 허사입니다. 다 허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계엄 사태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선거에 대해서 재래식 방법이지만은 선거에 대한 그래도 제일 부정이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없다고 알고 있는 대만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만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대만에 가서 실제 내가 과연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걸 가서 물어보고 유권자도 만나보고 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시간 남으면 제가 하기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자기의 권리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이 풍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지금 온 겁니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길거리에 같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중국의 이제 영향 문제입니다. 중국의 영향 문제는 이것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인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특히 조선족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데 엄격하게 따지면요 말이 해서 조선족에게 많은 우리가 특혜를 주고 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말을 좀 하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조선족은 특별히 우리하고 무슨 동질성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휘하를 한 사람도 있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숫자를 보면 2021년의 통계 95,000, 그 다음에 2022년에 보면 99,000,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또 모여서 삽니다.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당락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1% 내지 0. 몇 %를 가지고도 당락이 좌우되는데 이 사람들만 딱 짜면은요 시장 하나 갈아치우고 뭐 자기들을 원하는 사람 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바뀌면 국회의원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국회의원 그 선거하는데 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국회의원의 당락이 좌우됩니다.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 특화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회의원이 4, 5명 됩니다. 그 시장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정도는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주민이니까 선거권 주는 건 당연하지 않아? 만약 이런 논리로서 저걸 줬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저희가 분명히 있었다. 저는 이 선거의 부정이라고 일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와 선거 부정을 구별해서 우리 생각해야 된다. 부정선거와 선거 부정. 그 좀 뭐냐? 그럼 부정선거는 뭐고 선거 부정은 뭐냐? 제가 해석을 이렇게 달리하는 것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제도, 방식, 여론 조작 등등 당일날 선거한 이전에 쭉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그 행위 이런 것들을 부정선거라고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사전투표제가 왜 등장하고 왜 선거할 때 전자개표기를 왜 등장을 시키느냐? 왜 제외 교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왜 주느냐? 또 이런 중국 외국인에 대해서도 왜 주느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한 것은 오래전에 기획하는 선거 부정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그럼 선거 부정은 뭐냐? 바로 선거 행위에 대해서 당일 투표냐 사전 투표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투표해서 투표용지를 과거에 이제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바꾸느냐 이런 등등이 전부가 다 요 선거 자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묘한 그 방법 이런 것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선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2002년도부터 우리가 전자개표기가 등장을 하고 그 전자개표기가 해외도 많이 수출이 되고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보팅 머신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필리핀 쪽으로도 가고 터키도 가고 여러 곳에 한 10여 곳 가까이가 갔는데 거기에서 선거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지금 문제가 돼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까지가 나왔죠.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바뀐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그 공교롭게도 개헌 선포하는 날 이제 낮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 북한이 같이 합세해서 이와 같은 부정선거 내지는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상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칼을 빼서 들 텐데 어디부터 먼저 들 것이냐 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동시에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여론을 오도하고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했던 언론부터 먼저 손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전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인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언론부터 먼저 가짜 뉴스를 했었던 그쪽부터 먼저 이제 손을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 함께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같이 이제 우리 대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주 절망적이었었죠. 그러나 이젠 그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호기는 제일 먼저 뭐냐? 한미동맹입니다. 역시 이 한미동맹을 얘기를 하면은 이 또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한미동맹 우리나라의 70년 이상을 옛날에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에 1,000여 회 이상의 외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00년 역사 중에서 1,000여 회 이상의 외침을 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2 내지 3년 만에 한 번씩은 난리를 겪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74년 동안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난 다음 74년 동안은 우리가 전쟁 없이 불안하지만은 평화 상태에서 우리는 국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디 덕분이냐? 결국은 한미동맹 덕분이다. 그럼 그와 같이 70여 년 이상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안전을 보장해준 한미동맹은 뭔가 거창한 동맹에 복잡한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의외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한미동맹 전체를 놓고 보면요 불과 한 8개 조문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조약에 보면 제3조와 4조가 핵심입니다. 4조에 보면은 타 당사국에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입니다. 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미국이 공격받으면은 우리가 그게 공동으로 대처한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과연 그때 봤을 때 한국이 공동으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만큼 전 능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4조에는 미군이 한국 영토에 그러기 때문에 배치를 돼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자들이 또 이 종북주의자들이 할 때 미군이 강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해야만 주둔합니다.
그래서 허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하고 국방부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그 소파 규정 등등에서 이제 그 협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 너무 많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옮겼으면 좋겠어. 또 너무 이제 우리 도시 발전에 지장이 되니까 다시 다른 데 자리를 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 그럼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에 있었던 미 이사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서 고려도 있지만은 지금 평택 쪽으로 다 몰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남쪽이 식민지화돼서 아무 곳에나 미군이 주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차지한다?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서 저는 이걸 이제 3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봅니다.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야 너하고 어깨동무하자, 친구하자. 근데 어깨동무가 이게 됩니까?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 좌익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때 한미 동맹에 대한 이 조약을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불평등한 거야. 오히려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저기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위에 여기 세상은 양탄 일성이고 반도체고 2002년에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을 방문했다고 하는 이 얘기의 연장선인데요. 양탄 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냐면은 시진핑이가 한 얘기인데 앞으로는 양탄 그러니까 실탄과 포탄 얘기입니다. 양탄 그런 시대에서부터 일성 그 이제 위성 시대로 간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에치선 라인을 우리 기억합니다. 6.25 바로 직전에 에치선 라인을 선포하고 미군이 그때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년 후에 6.25 전란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에치선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미국의 관심은 일본과 그리고 대만 남쪽으로부터 해서 필리핀 정도 이쪽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한반도는 지킬 만한 이유도 없고 지킬 만한 가치도 없다 해서 선언한 것이 에치선 라인입니다. 근데 이때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생겨났었던 6.25 전쟁 이후에 한미동맹이 됐을 때 불평등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나왔는데 우리의 존재는 반도체 때문에 저는 에치선 라인이 이제 반도체 라인으로 대치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개인 사기업에 가서 방문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이든이 2002년에 삼성에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새로운 안보동맹에서 이제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역량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점은 뭐냐 하면은 6.25 때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나라를 우리는 보통 21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력과 무력을 가지고 참전했었던 이제 16개국, 그 다음에 의무 지원을 했었던 5개국, 이렇게 합하면 21개국이 되죠. 그런데 완전히 초토화가 된 잿더미 위에 재건을 할 때 전후 복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6개국이 지원을 합니다. 교황청, 그 다음에 스페인, 아일랜드 등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자 지원 등등을 한 나라들이 40개국, 총체적으로 보면 67개국입니다. 최근에 독일도 우리도 물자 좀 지원했다 해서 끼워달라고 해서 이제 1개국이 더 들어가서 68개국이 되는데요. 자, 한국전쟁을 보통 보면 한국전쟁, 동족상잔의 전쟁,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과 놓고 보면은요, 1차 대전 때 연합국이 몇 개 나라냐 하면 14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연합국은 22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대전도 아닌데 무려 68개국이나 한국전에 참전 내지는 한국전에 대해 지원을 했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오늘날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지금은요 우리가 영토를 경제 영토로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 영토. 경제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자유무역 체계를 맺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 영토다. 경제 영토를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3위입니다. 세계 3위인데 이 세계 3위의 주로 대상국이 어디냐면 6.25 전쟁 때 참전했거나 지원했었던 나라들이 대한민국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무역협정 하자 그러면은 그냥 모두가 다 환영을 해서 오히려 우리는 골라가면서 무역협정을 맺어야 될 정도에까지 와 있습니다. 경제 영토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넓고 러시아보다도 넓고 중국보다도 넓습니다. 이 결과가 저는 여기 종교를 달리하는 분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독교 장로로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참혹한 전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꿔주신다. 이걸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여기 표정할 수 있는 곳만 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부가 다 우리하고 FTA를 맺은 나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경제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여기 좀 김일주 원장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6.25 때 왜 우리가 그러면은 북한하고 6.25 전쟁 때 그렇게 낙동강 전선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국민적인 결의와 또 의지가 표출됐느냐 하고 보면은요, 결국 공산주의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6.25 직전에 월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부터 공산주의의 만행을 보고 이건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 하고 느꼈던 젊은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군대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959년에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임관을 해가지고 그때 군에 들어갔을 때 군에 이제 우리 그 위에 상급 지휘관들이 모두가 다 보면은 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삼성 장군 이상을 제가 표절하다가 나머지 장이 모자라서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최병덕 최초의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손원일 해군 총장입니다. 백선엽, 이영준, 장도영, 한신, 최석, 박이망, 이한림, 여기 한번 전부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평남, 강서, 또 평부, 용천, 함경도 등등 전부 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공산주의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경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와서 이분들이 공산주의를 너무 처음 우리는 남쪽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분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싸운 겁니다. 그 다음 이분들 중에서는 북쪽에서는 종교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이 유명한 교회 전부 다 개척자가 되고 우리나라에 복음화를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었던 이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황경직, 김재준, 강원영, 김창인 이분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종교, 특히 기독교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걸 정신을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연하게 미국이 도와서 우리가 잘 싸워서 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도 군대 아직도 국민 개병에 의해서 군대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뭔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군대 갔다 오면은 과거에 3년 갔다 왔을 때는 제대로 참 돼가지고 나그러면서 보고 대견의 한 도장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전 교수가 쓴 두꺼운 책이 원래 반체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제 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는 없다. 최근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김성원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C라고 하는 찬내를 혹시 아시는 분? 예. 또 나머지 혹시 그라운드 C라고 하는 그 찬넬 2030을 위한 그 찬넬이 2021년부터인가 아마 나왔죠. 예. 그 동영상만 한 1000여 개가 나왔고요. 이 사람이 1989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그라운드 C라고 하는 찬넬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심지어 영화까지 거기에서 그냥 다양하게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알리는 아주 그런 같은 찬넬이 있는데 그 찬넬에서 지금 요번에 이제 계엄의 선포와 관련해서 체제 전쟁이 이제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오늘날 이 체제가 어떻게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중도층 좀 설명드릴게요. 이 이재명과 사법 카르텔과 대장동 그다음에 선관위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빨간색 화살표가 보수 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반격이고 이 파란색이 민주당의 커넥션입니다. 이거 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선관위 커넥션부터 봅시다.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에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거 아시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만 6천 개 기사에 8,840만 건의 공감수를 조작했습니다. 김 교수가 드루킹이랑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작이 새로운 말이 아니고요. 이미 당선된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여론조작에 힘입어서 당선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이한테 오랫동안 후원을 하던 김을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양통신에. 이 금양통신이 윈즈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 윈즈가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비밀번호 12345. 보안점수 31.5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조혜주라고 하는 선관위원. 문재인이가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관위원으로 조혜주를 꽂아넣었거든요. 조혜주는 노무현 당선될 때부터 선관위 있던 사람이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넣었다는 거지. 근데 내려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문재인이가. 자기 부담스럽다고 선관위에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있으라 했어요. 왜 31.5점이 나온지 아시겠죠? 보안점수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부기관들이 다 해킹당했대. 북한한테. 그래서 보안점검 받으라고 작년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선관위 입장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버틴 거예요. 이거 뭔데 버티는데 임마.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비리가 1,200건이 터지니까 음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를 살포시 한 거지. 그래서 국정원이 딱 보안점검을 해보니까 그마저도 서버에 5%밖에 공개 안 했어. 뭘 북한이 해킹 흔적이 없어 지금. 5%밖에 공개 안 했으면서. 국정원이 그 다음에 해킹 툴을 83개를 몰래 싣고 나왔는데도 그건 모르잖아 당신들. 윈즈한테 보안점검을 다 맡겨놓으니까 이러지.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하고 김명수 체제에서 대법관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됩니다. 조재현이, 노정희, 노태양, 원순일, 아까 제가 초반에 다 말씀드렸죠. 조재현, 경남 양산을 재검표현장, 연수을 재검표현장에서 전부 다 증거 채택 안 해주고, 전자개표기 채택 안 해주고, 통합선거인명부 원본 없는데도 증서에 안 써주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도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노정희, 소쿠리 사태, 노태양,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다. 권순일, 이재명한테 무죄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 이 사람이 2020년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이었어요. 이게 우연 같아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인간이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아 처먹었다고? 이 사이에 김만배라는 자가 있는 거고.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국회에서 녹취록이 틀어졌다니까. 이화영이가 무섭다 했잖아요. 여기 이화영이가 김성태가 사법 로비를 위해서 돈을 냈다. 근데 그게 권순일인지 다른 법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연결고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검경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냥개들아, 수사 대상은 여기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한국판에 있습니다. 이재명 오른판인 김민석이는 이 종북주사파의 일당인 김민웅이의 친동생이고 사전투표 31.3%를 맞춘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이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부터 2022년까지의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 송금도 있었는데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보였던 거야. 보이니까 야, 이거 대북 송금 이거 때려잡아야 되고, 선관이 굉장히 심각한 애들이 뭐냐 이거 연결고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보안업체한테 몰아줬다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원이 중간에 보안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뭐 심각한 게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겠지. 감사원이 치고 들어가 보니까 채용비리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북송금 수사가 들어갔어요, 검찰이. 이화영이가 같이 대북송을 했거든요. 김정은한테 김성태 회장이 돈 쏘고 이화영이가 중간에서 실무자 역할을 하고 이재명이 방북을 시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유죄가 뜨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앙지검에다 탄핵해야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사건들을 공소유지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을 다 공소유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정숙과 문재인 비리들을 다 수사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이. 그러니까 탄핵 걸어야지. 중앙지검장 임무 정지가 됐잖아. 업무 정지가 됐잖아요. 감사원장이 뭐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비리 캐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감사원장을 탄핵 걸었어. 감사원장 다음에 2번 순위가 누구냐면은 문재인이 꽂아놓고 도망간 감사위원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업무 대행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엔드게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군데로 한국판 기득권 썩은 카르텔의 심장부를 종조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는 전자개표기를 쓰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선거법에서 보면 전자기기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T 강국에서 무슨 옛날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18세기 시대로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고 개표하냐, 전자기기를 쓰자. 그러니까 모두 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선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했었던 사장이 있어요. 유재화라고 하는 관우정보기술의 유재화라고 하는 대표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제16대 대선 부정 전자개표기 컴퓨터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에 납품을 한 관우정보기술 회사입니다. 우리 관우정보기술의 부정 전자개표기가 컴퓨터로 만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누구누구의 의뢰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됐다 하는 얘기까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양심선언을 해서 자기가 제 유재화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주시면 국회의원이 있는 가운데 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고, 이 사람은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에 이제 대통령이 자기는 원래 중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임만 하겠다 해서 나온 대통령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다녀간 다음에 나 다시 대통령 한다. 그러고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한 900여 대를 수입을 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필리핀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그거 안 돼. 그거는 조작이 가능할 거야. 그래서 사용중지 가처분을 시켜놓고, 그러고 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시연을 하다가 끝내는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량 900여 대를 폐기 처분시킵니다. 근데 그 대법원의 판결문이 참 복잡한데 여러 가지, 이것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기기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기계를 인간이 조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냐? 때는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41만이 됐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훨씬 더 증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이것을 보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장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